그 그저께 2월 7일 오후부터 서울대학교 기계전기 담당 노동자들이 처우개선 요구하면서 이제 교내 기계실을 점거를 해가지고 파업에 돌입을 했답니다. 그 노동자들이 한 40명씩 나누어 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행정관, 도서관, 제1 파워플랜트 등 총 3개 건물을 이렇게 점거를 해서 이제 그 파업을 갖다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난방기기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를 갖다가 나와버리니까 그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도서관이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맹방 건물이 이제 돼버렸죠 이게. 어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지금 뭐 파카를 입고 지금 일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아예 지금 출입을 갖다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40명이 그 난방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사실상 이제 꺼버리니까, 뭐 스위치를 갖다 내렸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어떤 필요한 조치를 안 하니까 뭐 자동으로 뭐 꺼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40명이 4만 명을 갖다가 뭐 불편하게 뭐 하겠죠. 이분들의 요구 조건은 뭐냐면은 그 중소기업 수준의 어떤 제조업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 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 명절 휴가비 복지 포인트, 이게 이제 그 서울대학교 어떤 정직원들한테 아마 적용을 갖다가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한테도 이제 이렇게 적용해 달라. 뭐 이게 이제 그 요구 조건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총학생회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상황이 근시일 내에 예정된 시험이나 취업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도서관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또 이른바 그 노동 전문가를 자처하는 하종강 그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 주임 교수라는 사람은 뭐 지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어떤 요구가 이게 노동자들의 파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을 마비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파업 전술이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따질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파업하게 만든 자본가들에게 따지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울 기회가 있었던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를 서울대 총학생회가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를 갖다가 무슨 뭐 노동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이게 안에 집약이 돼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직무에 따른 기업행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이 있잖아요. 이게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인데 이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즉 지불능력이 허용하고 교섭력이 허용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는 일이, 예컨대 뭐 시장에서 그 공정 어떤 임금은 예컨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뭐 5천만 원이나 8천만 원, 1억을 갖다가 받는 거를 갖다가 당연시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 한국의 어떤 노동조합의 영혼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하종강 씨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어떤 이 노동조합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 같은 노동조합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업 횡단적인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적 노동시장의 공정 가격을 추구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들도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은 일반 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박수를 갖다가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프랑스와 유럽인지 아니면 한국인지, 프랑스나 유럽의 노동조합하고 한국의 노동조합이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사실은 이 문제를 그냥 단기적인 해법은 이런 겁니다. 이게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청소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뭐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관리를 갖다가 하는 노동자들이 어디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기업 횡단적인 어떤 근로적 그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그걸 갖다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예컨대 뭐 코레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전 한국전력이라든지 서울대학교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불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에서 월급을 갖다가 이렇게 땡겨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은 지불 능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섭력이 허용하면은, 교섭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일손을 멈춰가지고 4만 명, 40만 명, 400만 명을 갖다가 괴롭힐 수 있다면, 이게 이제 그 교섭력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이 교섭력이 강한 노동자들은 그러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어떤 이 권리나 이익들을 갖다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이제 직장, 그 이른바 이제 그 귀족 직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정부가 단호하게 맞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이 파업 행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게. 자,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처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일단 공공 부분부터 직무급을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되면은 서울대학교 이제 기존 교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도 그런 직무급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뭐 교섭력 있고 우리 어떤 지불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뭐 무슨 복지 포인트다, 성과급이다, 명절 휴가비다, 무슨 자녀 학자금이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기업 복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들이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대우를 해달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투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더 이제 자 한꺼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일단 교내 기계실을 갖다가 점거를 해서 이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어떤 노동관계법에는 그 기업의 어떤 이 다른 직원들 있잖아요. 근데 사무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 기계를 갖다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돌리려 그러면은 아마 충돌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저지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업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뭐 몸싸움을 할 거고요, 뭐 폭행이 일어날 거고, 그럼 고소고발하고 뭐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원칙 있잖아요. 이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과 노동쟁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그쪽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사실은 이 작업장 있잖아요. 기계실뿐만 아니라 공장단 밖으로 원래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파업을 갖다 스트라이커 또는 또 워크아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자신들이 노동력을 갖다 팔던, 노동력을 사던 어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있는 노무 제공 거부를 갖다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쪽 이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밖에서 나가가지고 문 앞에서 이제 문 밖에서 쭉 어떤 그 스크럼을 짜고 공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야유하거나 감시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면은 공장 밖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공장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라인을 갖다가 점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사실 이거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파업 시 직장 점거 자체가 사실은 금지가 돼 있고, 이게 직장을 갖다 점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쪽이 파업권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폐쇄나 아니면은 대체 근로를 갖다가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업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하는 이런 때 40명이 말입니다. 그냥 그 일손을 갖다가 나와가지고 4만 명, 40만 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런 형태의 파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 근로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내려 그러면은 팝 규모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만 이 40명이 일하는 요 작업장만 이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나아가서는 산업, 업종, 지역 이 전체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어떤 그런 팝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대체 근로를 갖다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실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그러면은 산업과 업종이나 지역 차원에서 파업 규모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요구 조건 자체가 그 사람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기업 직무에 따른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 즉 어떤 공정 임금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들도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직장계급 사회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양반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평등 양극화가 있으나 한국 같은 불평등 양극화는 없어요. 한국 같은 불평등 양극화는 어디 나면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격차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은 뭐냐면 생산성에 따른 격차가 아니라 사실은 교섭력에 따른 어떤 격차입니다. 그 교섭력은 자신들이 일손을 낳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교섭력에 따른 어떤 이 격차들은 이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은 그렇습니다. 마치 그 대한민국 어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 저항적 대통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많은 어떤 권한을 이렇게 집중시켜 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수사권 예컨대 검찰을 통제를 하고 감사원을 통제를 하고 공정위 통제하고 무슨 행정 다른 어떤 부처들을 통제하고 국세청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무원 인사권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 손에 다 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한국의 어떤 노동관계법 자체가 팝시 사업장 증거를 허용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틀어막아 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는 노동조합이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어떤 직장 계급 사회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은 사실상 귀족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공공 부분은 아예 그냥 옛날 조선으로 치면 양반 같은 어떤 반열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장덕 대통령제에 대해 가지고는 예컨대 권력을 갖다가 종적으로 횡적으로 분산 분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밀한 견제 감시 장치를 갖다가 다는 이게 어떤 처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대기업과 공공 부분이 사실상 지금 양방 귀족화되어 있는 이 현상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도 그 노사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을 갖다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노동을 갖다 일방적인 어떤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려 그러면은 팝시 사업장 증거를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체 인력을 갖다가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파업의 어떤 규모도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핵심적인 거는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규모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는 직무에 따른 기업 횡단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서 표준을 갖다가 이게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어떤 그러면은 경비 노동자들은 직무 이 직무에 대해 가지고는 근로 조건이 어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근데 보일러를 갖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고,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쭉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같은 어떤 그런 큰 어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아파트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나 간에 그 직무가 비슷하면, 즉 하는 일이 비슷하면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이게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럼 불평등 양극화가 많이 해소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이긴 사실은 이 문제는 노동관계법입니다, 이게. 마치 대통령의 문제는 우리 지금 이제 권력 구조 문제, 정당 체제 문제, 선거제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사실은 아주 지극히 기형적인 어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어떤 행태를 이 뿌리에도 보면 이게 어떤 시대착오적인 노동관계법이 있는 겁니다. 기본 어떤 정신이 다릅니다, 이게. 또,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스위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 한국의 이 대한민국 헌법 33조가 이제 그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게 노동상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즉 뭐냐면 노동을 갖다 아주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연방헌법 어떻게 되어 있냐? 26조가 소유권의 보장입니다, 이게. 즉 뭐냐면 재산권의 보장입니다, 이게. 자, 26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자, 이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 27조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 경제적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사적 영리활동의 추구 및 영위를 포함한다. 즉 자유로운 사적 영리활동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조에 비로소 조합결성의 자유가 있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이 노동자와 사용자, 그 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결하고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업과 직장 폐쇄는 그것이 노동관계에 관련된 것이고 노동평화의 유지 의무나 조정 교섭 의무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은 그 근로자하고 사용자를 동시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각각 뭐냐면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업과 직장 폐쇄를 같이 언급합니다. 파업은 근로자의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폐쇄는 이 고용주의 어떤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동시에 언급을 한 거는 결국은 이것들의 어떤 이 균형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그 헌법에 흐르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재산권이 먼저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근로자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한테도 그거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과 직장 폐쇄는 각각이 이렇게 행사하는 무기잖아요. 즉 뭐냐면 무기의 어떤 대등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헌법에 흐르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러저런 노동관계법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 다음에 파업과 직장 폐쇄 이런 식의 어떤 각각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고 각각이 어떤 무기가 대등해야 된다. 이 개념이 사실은 없고 근로자는 일방적인 어떤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장 점거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업을 한다 그러면 사장과 부사장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관리직들이 바로 그냥 기계를 갖다가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노동자들이 큰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같이 어떤 큰 데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들이 그냥 일손을 놔버리면은 그게 돼 가지고 도대체 이쪽에 방어 수단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어떤 이 근로조건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보다도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 그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높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한쪽이 뭐냐면은 자신의 생산성에 자기가 생산한 가치에 비해 가지고 월등한 어떤 이 권리 이익을 누리게 되면은 반대로 나머지는 자기 어떤 하는 일, 즉 생산성에 비해 가지고 형편없는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생산한 파이를 갖다가 이쪽에서 많이 가져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평등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저 뭐냐면은 우리는 노동조합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존재가 아니고 불평등 양극화를 훨씬 이렇게 심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 뿌리에는 노동관계법이 있고 그 노동관계법 뒤에는 이런 식으로 무기의 대등성 원칙 이 개념이 없이 오로지 노동자들 갖다가 보호 대상으로 보면 헌법이 사실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냥 팔자 피는 겁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일반 이 조그만 어떤 개인 사업체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팔자가 비루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직장 계급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나라가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사회 통합도 사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 이 문제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파업의 문제는 그냥 공공 부분이 솔선수범해서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어떤 표준을 만들면 해결은 됩니다. 이게 근데 더 근원적으로는 직장 계급 사회 공공 양반 사회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노동관계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1987년 이전에 노동의 어떤 무권리 상태에서 노동을 갖다 오로지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지금 헌법 33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스위스의 어떤 연방헌법을 그냥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재산권 보장,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어떤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 관철되는 어떤 그런 헌법, 노동 관련된 어떤 헌법,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같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검찰공화국 또는 뭐 관료공화국의 문제, 그 다음에 아주 기형적인 어떤 노동조합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직장 계급 사회나 공공 양반 사회의 문제 이 자체는 결국은 그 상호 어떤 이해상충한 존재들의 어떤 무기의 대등성 원칙 그 다음에 어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런 어떤 이 정신 자체가 온전히 구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